교재 먼저 좀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임대차.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질 좀 확인하시고요. 특히 오른쪽 맨 위에 3번, 4번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강화가 있지요. 임차권 대항력 강화에 621조와 622조가 있습니다. 621조, 특히 622조 확인하시고요. 622조는 기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쭉 내려가면 뭐 성립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물이 있고 넘기면 차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확인했던 거고요.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요. 특히 양가로 1번 해지 통고. 그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게 그 밑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두 개 추가. 근데 존속기간에 갱신이 있죠. 그 중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고요. 오른쪽에 세 번째 줄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요건 기억해야 되죠. 임대차 기간 만료, 임차인이 임차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에 이의하지 않고 이렇게 되죠. 전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걸로 보죠. 다만 박스 1번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2번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고요. 다만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고요. 1, 2, 3번. 단기 임대차는 됐고요. 임대인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핵심이 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박스 밑에 2번 안전배려 의무, 도난방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랬습니다. 특수 임대차에만 예외적으로 있다 그랬고요. 자,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에. 동그라미 2번 비용 상환 청권 있죠. 1항과 2항이 있고요. 1항이 필요비, 2항이 유익비죠. 유익비는 특히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죠. 자,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표, 유익비는 1번 종료하고 가액증가가 현존해야 되죠. 3번 필요비, 유익비 아닌 게 있죠.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들 이런 것들은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니죠. 오른쪽 맨 위에 행사 기간이 있고요. 유치권 성립할 수 있죠. 다만 1번 유익비는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고요. 임의 규정이죠.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거 두 개가 있죠. 1번과 2번. 부속물 매수 청구. 조문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했거나 임대로부터 매수했거나 두 개. 밑에 박스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2번에 형성권. 그 밑에 판례. 요건 있죠. 1번, 2번, 3번. 특히 3번. 제일 중요한 지상물 매수 조건이 있습니다. 643조. 조문 꼭 확인하시고요. 기억 네 번째 쪽 강행 규정이죠. 요건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죠. 당연히 3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을 때는 지상 매수청구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들 쫙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특히 2 기억하셔야 되죠. F,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가가 있죠. 디귿 효과 A, 매매계약이 성립하고요. B, 대금은 행사 당시 시가고요. C,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때려보실 때까지. 철거 집행 전까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간단하게 기업 차임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 후급 원칙, 니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차임증감 청구. 특히 이것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A,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 특약이 있어도 사정 변경이 있다면 증액 청구할 수 있다. B,
증감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의한다. 재판으로 가서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증액 또는 감액 효과는 청구시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청구시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다음 페이지 임차인에 대한 감액 청구가 따로 있죠. 임차인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을 때. 두 번째 박스 밑에 미음, 연대해서 지급할 의무. 비읍, 2기 이상 차임 연체 시 해지 의무. 해지할 수 있고. 동그라미 보면 보관 의무, 3번 통지 의무, 4번 수인 의무, 5번 반환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게 있죠. 간단간단히 이런 의무도 있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밑에 의의가 있죠. 맨 밑에 반가르면 동의가 있어야 되죠.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 2번, 3번. 자, 다음 페이지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있죠. 첫 번째 박스 1번 계약 자체는 유효. 2번 임차인은 책임을 져야 돼. 그죠? 채무 불응이나 담보 책임을 져야 돼. 1번, 2번. 두 번째 박스 1번, 2번 다 중요하죠. 1번, 2번. 임대인과 임차인은 1번 그리고 주의 판례 그거까지 1번과 주의. 적법 양도는 됐고요. 오른쪽 적법 전대가 있지요. 동그라미 1번 임대인과 전차인이 있습니다. 박스 1번 있죠. 관련 판례 세 번째 줄까지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즉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세 번째 줄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 뭐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 자, 4번 전차인 보호가 있죠. 기억 원칙과 예외 니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사유를 통지하라. 박스 1번, 2번 있죠. 특히 1번. 예외도 기억해야 되죠. 굵게 되어 있는 거. 2기 차임 연체로 해지했을 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디귿 토지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다음 페이지 1번. 리얼. 전체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조금 더 많이 나오죠.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 2번. 세 가지가 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세 가지. 됐죠? 그 정도. 자, 임대차 마지막에 이제 보증금과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나오는데 보증금은 일단 민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이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규정이 있고요. 민법상 임대차는 보증금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첫째 보증금을 왜 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이 걱정하는 두 가지. 차임을 연체하진 않을까, 목적물을 훼손하진 않을까. 만약에 차임을 연체했거나 목적물을 훼손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기죠. 그 손해배상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아두는 게 보증금 이렇게 되죠. 꼭 돈만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증금이라 한다. 보증금 계약의 4번 보증금액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고 3번 제3자가 보증금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 이거 가끔 나오죠.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주장 증명 이렇게 되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라는 것을 주장 증명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보증금의 효력 손해배상 충당한다 그랬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 언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이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날까지 차임을 연체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날 목적물을 멸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게 보증금의 효력이죠.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을 보증금에 충당해야 되죠. 그죠? 언제 충당해요? 당연히 반환할 때 충당하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했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충당은 언제 한다고요?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충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지도 않으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충당하시오 이런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178페이지 맨 밑에 예외라고 되어 있죠. 임대인이 다른 건 안 되고 연체 차임에 대해서만은 미리 충당할 자유가 있다. 결국 임대인은 미리 충당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충당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거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설령 종료됐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뤄 나 차임 못 줘 보증금에서 충당해 이따위 소리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반가로 3번. 이건 전세권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전세권에서는요, 물권이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가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랬죠. 이게 전세권이었어요. 하지만 임대차는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게 있다. 그 상황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됩니다. 전세권과 완전히 다르죠. 다시 한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전소유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소멸 이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단 얘가 대항력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대항력이 있거나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기로 각과 합의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승계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이 경우에도요. 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병이 내가 보증금 돌려줄게. 근데 이 병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을이. 그쵸? 즉 예외.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아. 그럴 때는요.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여전히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는 3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먼저 원칙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신소유자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합니다. 단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거나 목적물 양도인 갑과 양수인 병 사이에 승계 합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1번 신소유자에게 이전이 되겠지. 하지만 2번 이때 임차인이 이걸 원하지 않아. 그럴 수 있죠. 그럼 임차인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소유자 즉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4번 보증금 반환 청구는 유치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3번 동시행관계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판례할 때 동시행관계예요. 규정은 없지만 자 이때 반환해야 될 보증금은요. 기존 보증금이 아니고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보증금 이걸 반환할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이 공제는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임대차 종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가로 2번 해지 통고에 의한 종료 4개 기억하셔야 되죠.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 일정한 해지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 그걸 해지 통고한 해지라고 그랬죠.
원칙은 다음 페이지 즉시 해지가 원칙이죠. 즉시 해지와 해지 통고엔 해지 마지막으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해지 통고가 4개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으로 2가지 법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금 봤던 민법상 임대차와 뭐가 다른가? 2번째, 상가건물 임대차는 특히 주택임대차하고 뭐가 다른가?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2번째,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과 영업용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 요 2사람에 대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영업활동,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차는 임차인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호할 것인가, 그런 목적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는가를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18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있죠.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의 임대차의 특별한 예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국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거 생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인만 되는 게 원칙이죠. 오른쪽. 먼저 오른쪽 위에서 2번째 절 인적 적용 범위,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주거 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런데 2가지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동그라미 1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가 있죠. LH공사, SH공사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주택을 빌려가지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 사업을 한 경우, 그 입주자가 인도 및 주민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이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동그라미 2번.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빌려가지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을 때, 이때도 직원이 인도 및 주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되는 2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을 못하니까 외국인은 안 돼야 되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된다. 다시 왼쪽 물적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법은 어떤 물건을 임대차했을 때 적용되는가? 주거용 건물. 주거라는 건 사람의 의식주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죠. 주거죠. 자, 반가로 1번.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계약 당시.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실지 용도. 그 건물의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가로는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 적용된다. 자,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건 이 보증금 회수와 관련되는 거죠. 주택 임차인은 주택이나 대지가 혹 경매가 되면 그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주택 경매 대가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경매 대가에서도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그걸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가라서 한번 미등기 전세라고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세. 거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른쪽 메뉴에 일시사용임대차라고요. 영안이나 호텔 숙박계약 같은 것들, 병실 입원계약 같은 것들, 뭐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일단 적용 범위 체크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다음 중 주택임대차법법이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답으로 일시상임대차가 아주 많이 나왔었죠. 자, 이제 적용이 되면 어떤 보호가 있는가? 첫 번째 보호가 대항력이죠. 대항력. 대항력이란 건 무슨 뜻이죠? 주택의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대항력이죠. 근데 주택임대차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택 양수인이 아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 대항력의 진짜 의미죠.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건 당연하고, 병이 아예 뭘 승계한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대항력 의미. 자,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요, 요건이 뭐냐? 주택을 인도받고, 즉 점유하고, 열세를 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라. 여기에 대항 요건이죠. 인도 및 주민등록. 여기 대항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그 판례들 몇 가지 중요한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먼저 양가로 2번에 대항력의 요건에 반가로 1번. 주민등록을 마친 때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하죠. 전입신고를 하고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옮겨주겠지. 요때요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입신고 한때. 그리고 전입신고는 그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겨요. 결국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하셔야 돼요.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보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리는 뒤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그 박스 안에 반가로 1번 확인하셔야 돼요. 반가로 3번은 주택을 점유하는 건데요. 당연히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지요. 이렇게 갑의 동의를 받아 을이 주택을 전대차했어. 그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어.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겨요. 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아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와 비슷하죠. 그게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보는데 다음 페이지. 당연히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 그게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아니어도 된다.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된다. 동그라미 2번. 전입신고서 주소지는 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돼. 그런데 임차인이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 신고했어. 근데 공무원이 깜빡하고 잘못 기재했어. 이때는 공무원 잘못이죠. 따라서 이때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동그라미 2번. 4번 주택 종류별 전입신고 정도. 두 가지로 나누면 되죠. 다가구냐 다세대냐.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집원만 기재하면 된다.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니까 동호수까지 기재해야만 대항력 인정입니다. 구별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은 말씀드렸고요. 자, 6번. 주민등록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전입신고한 때.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수리한 때. 결국 공무원이 수리한 때 주소지가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돼.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대로 신고했는데요. 공무원이 신고서를 보더니 잘못됐다고 수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공무원 말을 믿고 수정해서 신고하고 그게 수리가 됐는데 이게 잘못됐어. 대항력 인정되는가? 안 된다. 안 된다. 수리할 때 어쨌든 주소지 기재를 잘못했잖냐.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리한 때 기재가 잘못됐다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6번 밑에서 네 번째 줄.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했으나 공무원이 수리를 하지 않고 수정을 요구하여 공무원 요구대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여 수리됐다.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 임차인 억울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라. 판례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했다.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가? 오른쪽 다음날 0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을에게 팔고 그 자리에서 임차. 그럼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지.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0시. 그게 반가로 1번. 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했고, 을이 병에게 전차를 했어. 전대. 그 상태에서 을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갖고 소유자가 됐어. 그러면 을과 병은 전대인 전차인이었었죠. 근데 을이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전차인이었던 병은 임차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대항력을 취득해야 되는데 언제 취득하느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갑소유 주택에 저당권자가 먼저 있었어. 저당권자가. 그걸 을이 임대차 했어. 그래서 인도미 주민등록을 했어. 이렇게 을이 설령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주택이 경매가 되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경락이나 임차권을 주장을 못해요. 설령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자, 이때 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자, 병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예? 자, 병에게 매각 허가가 있었는데 보통 매각 허가한 다음에 경락장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요? 한 달이죠. 한 달. 기간은 한 달 주죠. 그 사이 병이 매각 허가는 받았으나 법원에 경락장금을 납부하기 전에 을을 찾아가가지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경락장금을 납부했어. 이때 을은요,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고요, 새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생기냐의 문제가 있겠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즉 병이 경락장금을 납부한 즉시, 그때 병이 을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1, 2, 3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6번의 대항력 주장. 반가로 3번이 의미가 있죠.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주택 양수인이라고 돼 있지만, 뭐라고 돼 있지만? 주택 양수인이라고 돼 있지만 갑이 사망해서 병이 상속받은 경우 얘도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봐야지요. 상속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래서 그 주택 양수인에는 상속인도 포함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 확인하시고 7번. 반가로 1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나중인 경우, 즉 1번 저당권, 임차권, 2번 저당권 등등이 있을 때 어떤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던 1번 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임차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가로 1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항력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더 깊이 있는 건 체크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체크한 것만 생각해도 머리 깨지죠? 안 깨지죠, 머리는. 깨질 것 같을 뿐.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타이레놀이 있죠. 그거 먹으면 되죠. 네? 백신 맞아서 아플 때도 타이레놀 먹으면 되고요. 정말 직방이죠. 근데 겁나게 비싸졌어, 타이레놀이. 또 친일파 토착 왜구라고 할까봐 뭐라 말 못하겠는데 일본에서 직구하면 겁나 싸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가격에 한 3분의 1? 우와, 진짜 싸. 약이. 이만 사놨어. 한 통을. 타이레놀. 심심할 때 또 먹어. 조금만 아파도. 타이레놀은 부작용이 거의 없죠. 네. 대항력. 지금 체크해드리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한 장 넘기면 보증금 회수가 있죠. 일단요, 첫 번째가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자, 이때 임차인은 주택을 임의경매에 넣을 수 있는가? 못 넣어요.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 같은 임의경매권이 없어요. 경매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자, 임의경매는 저당권자 같은 담보물권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막바로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게 임의경매입니다. 반면에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건데요. 이 일반 채권자들은 막바로 경매를 신청을 못해요.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경매를 정당화시켜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의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걸 강제경매라고 해요. 임차인이 강제경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일단 임대인을 상대로 뭘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승소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함으로써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절차의 신속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일단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하게 되면 절차가 한 3분의 1로 기간이 줄어들어요. 법원으로 안 오고 서면으로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승소 판결문을 받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겠죠. 이걸 집행개시라고 해요. 그런데 민사집행법에서는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가 집행을 개시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민사집행법 41조. 그런데 아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가 동생관계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동생관계에 있는 을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 즉 명도 의무를 이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민사집행법 41조예요. 그런데 그 민사집행법 41조에 따라서 명도하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경매해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도 안 해도 된다.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즉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중요한 조문인데 그지같이 돼 있죠. 이야기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따위를 집행 권한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 신청이 집행 개시야. 그 경매 신청 즉 집행 개시 요건이 있어. 민사집행법 41조에. 반대 의무를 이행하라.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양가로 2번 임차인이 경매를 넣든 임대차 존속 중에 경매가 되든 임차인은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대항요건 플러스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기 위한 요건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확정일자만 갖고는 안 되고
대항 요건만 갖고는 안 되고 두 가지 다. 양가로 2번 대항 요건과 계약 증서상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 대지 포함한 한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 반가로 2. 얘가 만약에요 앞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요 경매가 되면요 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얘는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법원의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받아갖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 받든 못 받든. 그래 그게 아니고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 얘가 최선순위야. 그런데 임대차 최선순위고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 중 아직 임대차가 안 끝났어. 제3자가 경매를 넣었어. 이때 을은 둘 중에 하나 선택. 이때 을은 둘 중에 하나 선택.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경락일의 임차권을 주장해서 나중에 경락일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갈 수도 있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 설령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즉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 다만 을이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임대차는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 배당 요구하는 것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최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 중 주택이 경매될 때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고요. 배당 요구를 받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음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해지. 임대차가 해지됐으니까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가로 2. 반가로 1. 임대차 존속 중 우선 변제. 둘 중에 하나. 거기에 두 번째 줄 보면 임대차를 해지라고 돼 있죠. 예? 그게 뭐예요? 배당 요구. 반가로 2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속 중에 목돈이 필요해. 그러면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자신이 주택을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산 개인 얘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 안 해줘요. 반면에 금융기관이 양수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그 금융기관은 양수한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이요. 그게 반가로 2. 이때의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랬죠? 하지만 얘가 을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을을 대신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기억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나중에 나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계한다.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건 당연한 거고. 단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다. 세 가지 기억하십니다. 금융기관. 밑에 관련 판례는 1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 요건이 확정일자는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라. 그렇죠? 반가로 1번. 반가로 3번.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와있죠. 단독으로도 가끔 나오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첫째가 임대차가 끝나야 돼요. 임대차 존속 중에는 못합니다. 임대차가 끝나야 돼.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양가로 1번. 자, 이때 이 법원은 이 임차인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이라는 건 받아준다는 뜻이죠. 만약에 법원이 기각하면요, 2심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을 하게 되면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 첫째,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유지한 채, 또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없었다면 새롭게 취득한 채 주소를 옮겨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해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등기가 되면. 두 번째, 이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 임차인이 명도하고 비어있어. 거기에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야. 이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최우선 면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과 2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만 써놓은 동생관계가 아니야.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이 돼야 돼. 보증금 반환과 명도가 동생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임차인이 이미 명도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비용, 뭐 송달료라든가 인지대금이라든가 이런 거 누가 부담? 임대인이 부담. 임대인이 부담. 자, 근데 아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게 팔았어. 임대차가 종료됐어. 얘는 보증금 돌려받을 게 없죠. 그냥 이사 나가는 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대항력 우선 면제권 상실하잖아. 그럼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래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금융기관은 그 정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있는 내용들 머릿속에 달달달 넣으셔야 돼요. 단독 문제로 간혹 나옵니다. 자, 세 번째가 존속기간 보장이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간도 규정 없고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2년으로 본다. 따라서 3년으로 정했으면 3년입니다. 3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2년으로 봅니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어. 예컨대 1년으로 정했어. 그래도 몇 년? 2년. 하지만 임차인만은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제가 임차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이런 것들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 2번, 임대차가 끝났어요.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기간 연장 의제. 민법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설령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갑이 건물을 팔았다. 당연히 양수인이 누구의 지위를 승계하게 돼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거기 2번. 존속의제. 갱신과 관련해서는 약정갱신은 당연히 가능하고 법정갱신이 있죠. 자, 법정갱신은 나오게 되면 요건과 효과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자,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이 뭐죠? 거기 나와 있죠.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 안 한 경우 나가라! 통지 안 한 경우 2달 전까지 임차인도 나가겠다! 통지 안 한 경우 요게 법정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은 6월부터 2월 사이, 임차인은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됩니다.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죠. 세 번째 줄. 그죠? 단 반가로 2번 기간은 2년이죠. 기간에 정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2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임차인만.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가 됩니다. 당일이 반가로 3번. 임차인의 이기상 차임 면치와 같은 현저한 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게 갱신 요구권이죠. 임차인의 갱신 요건이죠. 요 법정갱신이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약간 반강제적인 거죠. 두 번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9개, 상가 건물은 8개, 주택임대차는 9개. 8개는 공통적이고요. 하나가 다르죠. 그 하나가 뭐예요? 8호에 있는 거. 임대인,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호 2기 기억하셔야 되죠. 상인법은 3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법은 2기입니다. 그리고 8호는 상인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호와 8호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게 있을 때 임대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박스 밑에 이 임차인의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1회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1회. 신문에서 많이 봤던 2+2죠. 1회 안에서만. 상가 건물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즉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갱신 요건을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10년 초과하지 않는. 반면에 주인법은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횟수. 1회 한해서만. 자,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고요. 임대인이 거절 사유가 없어서 거절을 못했어. 그럼 갱신되지요? 자, 갱신되면 조건은 뭐하고 똑같아요? 전임대차와 똑같아. 단 기간은 2년. 전임대차와 똑같은데 기간은 2년. 근데 임차인만은 또 해지할 수 있어. 임대인 뚜껑 열리죠.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서 갱신해 줬더니 며칠 있다가 나간대. 할 수 있다, 그렇게 임차인은. 기간은 2년인데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이전이면 해지가 됩니다. 또 하나.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은데 2개가 다르죠. 기간 2년으로 본다 하고요. 차임 및 보증금만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 5%죠. 차임 및 보증금만은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증감.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에서. 법정갱신 이런 거 없어요. 법정갱신은 20분의 1 범위 내에 증감 없어요. 갱신 요구에만. 갱신 요구의 효과 2개 꼭 기억하시죠.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차임 및 보증금만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아까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중에서 8호에 있던 거 임대인 직접 거주. 요게 문제가 돼요. 아마 이거를 제일 많이 써먹을 거예요. 거절 사유로. 자, 그런데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거절을 했어. 그래서 임차인이 나갔어. 그럼 얘가 직접 거주해야 되잖아. 안 해. 다시 임대차를 해버려. 요런 경우. 자, 오른쪽.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두 번째 줄 끝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자, 어떤 요 기간 제한이 있어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몇 년이죠? 2년이죠. 2년. 요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임차인. 거기 오른쪽 반가로 4번.
자, 이때 손해배상액은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한 대로 손해배상을 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없으면 밑에 박스 3개가 있죠? 그 3개를 계산해서 큰 금액,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 그 중에 세 번째 거는 뭐 좀 그렇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이것까지 나오긴 좀 힘들어요. 첫 번째 거는요, 기존 임차인의 차임이 있겠죠? 신규 임차인의 차임이 있겠죠? 그 차익이 있겠지? 그 차익의 3월분. 또 하나는 2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차임이 있겠지? 그 월차임. 보증금까지 계산해서 환산 월차임. 요거하고 거절 당시, 요 2년분이죠. 그게 2번이죠. 기존 임차인의 차임과 신규 임차인의 차익의 2년분. 1번은 갱신 거절 당시 원차임. 요걸 이제 보증까지 포함해서 환산 월차임이 있는데 그거 3개월분 이렇게 되죠. 기존 임차인의 차임의 3개월분 또는 차액의 2년분 중 큰 금액. 둘 중에 하나. 3번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1호가 갱신 당시 월차임의 3월분, 2호가 차액의 2년분. 3호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거 계산해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요 갱신 요건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몇 년간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히 그 효과, 갱신 거절 사유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7번 차임증감청권은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당사자 약정한 차임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차임증감청권이죠. 민법상 임대차에서도 차임증감 청구가 있었죠. 주임법이나 사임법은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입니다. 두 번째, 민법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주임법은 증액은 제한하고 있죠. 증액. 일방적 증액은 제한하고 있죠.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못하고 1년 내 재증액 청구 못하고. 자, 8번. 아까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랬죠. 그거 말고 이런 거 없어도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해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그게 6번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이 소액 임차인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받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다른 권리자의 선후를 판단하기 위해서 받아두는 건데 얘는 가장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다만 법원이 소액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즉 인도 및 주인 등록은 해놔야 돼요. 그래야 법원은 여기 소액 임차인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만은 갖춰라. 그래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자, 보증금을 바뀐 보증금이 서울이 1억 5천 중에서 5천만 원까지인데요. 그 최우선 변제 받는 이 5천만 원이 주택가액을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주택이 경매제인데 경매제금이 8천만 원 나왔어. 거기서 5천만 원 뜯어가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한도가 또 하나의 제한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가로 1, 반가로 2,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넘기면 기준금액과 일정액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됐죠. 지난달 개정이 됐습니다. 서울은 1억 5천. 서울 기준금액이 1억 5천. 이번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1억 2천. 그리고 김포시 추가. 3번에 있는 김포시 삭제. 2번으로 올려. 김포시 급등했죠. 그리고 김포시 추가. 3번은 7천. 여기에도 또 급증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 이천시, 평택시.
4번은 6천만 원. 그래서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 151376 이렇게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 거기다 지역 조심하시면 돼요. 2호에 김포시, 3호에 이천시 평택시. 자, 이게 기준이고요. 3번이 최우선 변제액 받는 금액이죠. 1호가 3,700에서 5천만 원. 2호가 3,400에서 4,300만 원. 3호가 2,000에서 2,300만 원. 4호가 1,700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될 여지가 아주 높습니다. 됐죠? 잘 바꾸셨어요? 나중에 프린트로 한번 나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해드릴게요. 지금 또 뭐 법원에 국회 올라간 게 있어서 그 개정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한꺼번에 개정되면 개정된 사항들 나눠 드리려고. 아이, 그지 같아. 개정된 사항이 나오나요? 네.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은. 법령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요. 판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시험 전날 개정됐어. 그게 기준이야. 근데 고민 안 해도 돼요. 보통 문제가 3주 전에 출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9월까지 개정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9월까지. 다행히 9월에는 예산안 심의하느라고 개정이 없죠. 그래서 이번 때 6월달 정기국회까지만 보고 개정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프린트로 나눠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만 체크하시고요. 판례 됐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죠. 거기 산정료를 제한하고 있죠. 월세, 월 단위 차임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산정료를 제한하고 있죠. 월세로 바꾸고자 하는 보증금 곱하기 둘 중에 낮은 거,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거, 연 1할하고 1할은 10%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죠. 더하기 2%니까 2.5%죠. 그럼 그게 더 낮죠. 그거 좀 낮은 금액. 보증금 월단위 차임 전환 시 산정료 제한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11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고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계약서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라.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하면 그거 써도 돼요. 마지막 임차권 승계라고요. 임차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임차권은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 배우자.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속권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즉 보증금 반환 채권만 승계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규정해 둔 게 임차권 승계입니다. 교재들을 보면 상속이라고 자꾸 우기는 교재들이 있는데 상속 아닙니다. 임차권 및 보증금 채권만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또 하나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고요. 그 상속인이 따로 살고 있었어. 가정공동생활하지 않고 있었어. 그러면 그
사실혼 배우자하고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인의 친족하고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촌은요, 직계로는 위아래로는 할아버지 손자까지고요, 반계로는 형제 자매까지가 이촌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3번 싫으면 한 달 내에 이의하면 됩니다. 나 승계받기 싫어. 그러면 한 달 내에 이의하면 승계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상임법하고 나머지 3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